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나는 아내보다 일찍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출근할 준비를 했다. 토목기사라는 직업은 나를 집과 멀어지게 하는데 익숙하게 만들었고 대충 때우는 아침 식사와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의 출근길에도 무뎌지게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왠지 모르게 손이 저절로 스마트폰으로 향했고 은행 앱을 열어보게 되었다. 계좌 알림 내역 중 한 줄이 나를 멈춰 세웠다. 공동 계좌에서 400만 원이 넘게 인출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몇 초간 나를 얼어붙게 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거래였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든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내 은경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 알림만 아니었다면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기 전에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가 자는 모습을 몇 분 더 바라보았다. 은경은 작은 부동산 회사의 회계 담당자였다. 그녀는 영리하고 민첩했으며 특히 돈 관리에 철저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크고 작은 모든 지출은 그녀가 도맡아 처리했다. 나는 아내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녀가 공동계좌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은경이 25살, 내가 29살 되던 해에 결혼했다. 당시 나는 막 지방 건설 현장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장기 출장이 잦았다. 은경은 다정하면서도 현명한 여자였고 양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처사들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잠시 일을 쉬고 육아에 전념하다가 아이가 두 돌이 되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그녀는 더 바빠졌지만 살림도 더 능숙하게 꾸려나갔다. 나는 현장 근무가 많았기에 아이를 돌보고 등하원시키고 교육하는 일 대부분은 은경의 몫이었다. 나는 항상 그녀에게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는 지난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해 사실은 아는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출근했고 아내에게 늘 하던 대로 짧게 인사했다. 나 출근할게. 그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나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그 돈은 대체 뭐지? 누구에게 쓴 걸까? 왜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점심시간. 나는 현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아침에 있었던 일에 쏠려 있었다. 나는 다시 은행 앱에 접속해 거래 내역을 살폈다. 최근 한 달 동안 100만 원이 넘는 현금 인출이 3차례나 있었고 모두 다른 ATM 기기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이상한 것은 강민혁이라는 사람에게 송금된 내역들이었다. 매번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아무런 메모도 없이 보내졌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강민혁? 누구지? 나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친구나 가족을 도와준 걸 수도 있지. 나는 한 달 내내 일하느라 신경도 못 썼으니 그냥 내가 몰랐던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다. 최근 들어 은경은 베란다에 나가 몰래 통화를 하거나 혼자 작은 소리로 웃곤 했다. 내가 지나갈 때면 깜짝 놀라며 화면을 끄거나 스마트폰을 감추기 일쑤였다. 한 번은 내가 농담 삼아 물었다. 누구랑 그렇게 비밀스럽게 통화해? 웃음소리가 수상한데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유나 씨, 헤어 디자이너인데 재밌는 얘기를 해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제와 생각하니 섬뜩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은경은 저녁을 차리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진이가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이야기했다. 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저녁 식사 도중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요즘 누구 돈 빌려준 일 있어? 은경은 고개를 들더니 순간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나는 더 묻지 않고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자는 척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그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살짝 눈을 떠 그녀의 화면을 엿보았다. 카카오톡 채팅창이 보였다. 내일 볼 수 있어? 보고 싶어. 나는 즉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마치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지난 몇 달간의 사소한 기억들이 모두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출장을 간다던 날들,
고객을 만나고 온다던 늦은 저녁들, 장 보러 간다면서 이상할 정도로 늦게 돌아왔던 날들. 매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기에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조각을 맞춰보니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이 우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나는 서둘러 그녀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아들의 생일이었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유나 씨라는 이름을 찾았다. 하지만 대화 내용 어디에도 머리카락 이야기는 없었다. 온통 애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 사진, 하트 이모티콘과 달콤한 말들 뿐이었다. 나는 차마 끝까지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배신당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육체적인 배신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믿음의 배신이었다. 지난 7년간 내가 아내에게 바쳤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3시간 동안 베란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살갗을 시리게 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언제부터 변한 걸까?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따져 묻지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나 자신과 어린 아들 그리고 행복했다고 믿었던 지난 세월을 위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돈 문제와 집안의 모든 일을 아내에게 맡겨두던 무심한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많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경의 모든 발걸음을 몰래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대체 얼마 동안이나 속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 아침을 먹지 않았다. 사실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켜고 부부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 전체를 열어보았다.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지출 내역을 걸러냈고 그 결과는 등고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송금 거래가 최소 11건 있었고 대부분 강민혁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보내졌으며 내용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 외에도 간편 결제, 카카오 택시 호출, 도심 지역 호텔 예약 등 은경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했던 이유와는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서의 결제 내역들이 있었다. 나는 모든 거래 내역을 조심스럽게 다운로드하고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해 저장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렴풋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했다. 저녁의 따뜻한 식사와 밤의 포옹만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다. 그날 점심, 나는 평소처럼 집에 가는 대신 은경에게 회의가 늦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내왔다. 뭐라도 챙겨 먹고 위장 잘 챙겨.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남편의 위장은 걱정하면서 뒤로는 공동의 돈으로 애인을 먹여 살리는 여자라니. 이상하게도 배신감의 고통은 상실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움에서 왔다. 나는 그녀의 눈에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가족 중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지만 조언을 구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나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인 상훈을 불러내 맥주를 마셨다. 자리에 앉은 지 2분도 채 안 되어 나는 입을 열었다. 만약 네 아내가 넉 달 동안 다른 남자한테 0만 원 넘게 송금했다면 어떨 것 같아? 상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시던 맥주를 뿜을 뻔했다. 그는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너 확실해? 오해한 거 아니야? 내 아내 회계일 하니까 예전 인맥들 있잖아. 누구 사업 자금이라도 빌려준 거 아냐?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해둔 사진, 거래 내역,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넘겨 보여주었다. 상우는 유심히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진짜 바람 피우는 거네, 지훈아.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입안이 썼다.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 일단 확실하게 알아봐. 아직 배신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 여자들이 가끔 비자금을 만들어서 비상시에 쓰기도 하니까 확실하지 않을 때 터뜨리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훈의 조언은 틀리지 않았다. 나도 이를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내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이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은경은 소파에 누워 쿠션을 껴안은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껐다. 내가 물었다. 뭐, 보고 있었어?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것저것 뉴스 봤어. 나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외투를 벗어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지만 방금 그녀가 보인 회피하는 눈빛만큼 나를 정신 차리게 하지는 못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아내에게 소가 돈을 뜯기고 그 돈으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를 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말했다. 그런데 은경은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그녀가 무언가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내 의심은 더욱 커졌다. 일주일 후 나는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 아내를 미행해줄 사람을 고용한 것이다. 그는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였고 민간 조사 분야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다.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내 아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어. 그는 흔쾌히 그리고 아주 전문적이고 비밀스럽게 일을 처리해 주었다. 사흘 뒤에 받은 결과는 나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은경은 퇴근 후 집으로 오지 않고 도심 공원 근처의 한 카페로 가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학구적인 분위기의 키 큰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는 은경이 예전에 고객 사무실이 있다고 말했던 지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갔다. 미행하던 친구에게서 사진을 받았을 때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사진 속 은경의 눈빛은 나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사랑에 빠진 믿음이 가득한 부드러운 눈빛. 그것은 남편과 어린아들이 있는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말없이 앉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내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질투가 나지 않았다. 누구를 때리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내가 주인공이어야 할 사랑 이야기에서 밀려난 기분이었다. 마치 잊히고 더 젊고 아마도 더 달콤한 말을 할 줄 알며 아내를 한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매혹적인 눈빛으로 바라봐 줄 줄 아는 남자에게 대체된 것처럼. 시계가 새벽 일시를 가리킬 무렵 집에 도착했다. 은경이 문을 열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거래처랑 술 한잔 했어.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해. 밤새 걱정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다투거나 따지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가녀린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나는 밤새 뒤척였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그녀의 사랑은 언제부터 끝난 걸까? 미행하는 사람에게서 첫 사진들을 받은 날부터 나는 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여전히 은경이 차려준 밥을 먹었고 아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녀가 오늘 피곤해? 라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금이 간 유리장 같아서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나는 은경의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잘 때 나를 안지 않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점심은 뭘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작은 것들이 그저 습관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제야 그것들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의심과 상처가 가득 차면서도 나는 여전히 은경과 직접 마주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용기가 부족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은경이 거실에서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시계가 들어있었다.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비싸서 사지 못했던 바로 그 모델이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요즘 당신 피곤해 보여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계는 정말 아름다웠고 내 손목에 꼭 맞았지만 그것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왜 하필 내가 좋아하던 것을 샀을까? 왜 하필 지금 선물했을까? 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챈 걸까? 아니면 단순히 무언가를 보상하고 싶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은경은 이미 내게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나는 밤새 뒤척였다. 나는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생각했다. 혼자 웃다가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숨기던 그녀의 모습을 생각했다. 내 옆에 잠들어 있지만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그녀의 얼굴에 소리치고 싶었다. 내 뒤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만약 내가 묻는다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이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들이 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은 모습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친구 상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는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뭘 더 기다려? 한바탕 싸우고 쫓아내버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누군가를 망신시키거나 분풀이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단지 그녀가 나와 계속 함께 살고 싶은지 알고 싶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떠날 것이다.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누구의 체면도 깎지 않으며 특히 그녀에게 핑계를 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밤 내가 자는 척하고 있을 때 은경이 침대에서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에 귀를 기울였다. 물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그만 재촉해줘. 시간을 좀 줘. 내가 정리할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전화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정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떠나려 하고 있었다. 이 가정을 떠나려 하거나 혹은 내가 발견하기를 기다렸다가 죄책감 없이 떠날 핑계를 만들고 있었던 걸까? 나는 침대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누웠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몸을 돌려 등을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을 아직 사랑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와 몰래 통화한 후 남편 옆에 누워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는다. 다음 날 나는 은경을 미행했던 지인에게 다시 연락했다. 일주일만 더 미행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의 마음을 훔친 강민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봐달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밀리에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기계처럼 살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아들과 놀아주고 그리고는 침대 위에서 통나무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 은경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꼬박꼬박 출근했고 즐겁게 이야기했으며 심지어 몇 번은 먼저 다가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진심 어린 애정이 아니라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집안의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결혼 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내 단독 명의의 집이었다. 결혼 초에 샀던 작은 아파트는 내가 은경에게 선물로 주어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예금 통장 대부분도 내 이름이거나 공동 명의였다. 나는 모든 서류를 샅샅이 훑어보고 하나하나 정리해나만 아는 옷장 서랍 속 자물쇠 달린 서류 가방에 넣었다.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조용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만약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만약 은경이 정말로 더 이상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불쌍한 배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주도적으로 손을 놓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미행하던 사람에게서 강민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사진 파일을 받았을 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조사에 따르면 그의 본명은 강민혁, 27세였고 팬데믹 시기에 은경이 부업으로 가르쳤던 온라인 회계 수업의 수강생이었다. 팬데믹이 끝난 후 그는 스타트업 감성의 카페를 열었지만 6개월도 안 되어 실패했다. 현재는 직업 없이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며 투자금으로 빌린 돈 때문에 빚이 1억 원 가까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강민혁이 은행을 드나드는 사진, 송금 확인증 사진, 그리고 특히 은경과 함께 식사하며 손을 잡고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전혀 조심하거나 숨기는 기색이 없었다. 나는 강민혁을 향해 웃는 은경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 미소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으며 최근 그녀가 내게 보여주던 어색한 미소와는 전혀 달랐다. 그 감정은 분명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가꾸고 보살피고
싹을 틔운 것이었다. 사진을 볼수록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더 이상 분노도 고통도 아니었다. 단지 내 인생 이야기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 마치 주인공이 갑자기 교체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관객이 되어버린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사진 파일을 들고 카페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육체뿐만 아니라 부부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과 믿음까지도. 나는 이제 겨우 6살. 아빠는 요즘 왜 자꾸 슬퍼 보여요? 라고 천진하게 묻는 아들 우진이를 생각했다.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 아끼고 모았던 결혼 생활의 세월을 생각했다. 중고로 샀던 낡은 세탁기, 비 오는 밤에 함께 고쳤던 새는, 수도관, 돈이 부족했던 월말에 함께 나눠 먹었던 라면 한 그릇. 은경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내 아내는 나를 보며 밥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내 아내는 저밖에 백수 같은 남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공동의 돈을 한 푼 한 푼 빼돌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은경에게 사흘간 급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고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답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내가 일하는 곳 근처에 작은 숙소를 잡아 이틀 밤을 머물며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 차분히 생각했다. 나는 캡처해둔 사진, 메시지, 은행거래 내역을 다시 열어보았다. 총 넉 달 동안 은경이 강민혁에게 보낸 돈은 거의 1,300만 원에 달했다. 그 돈이면 우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의 학비를 낼 수 있었고 지금 사는 집을 수리할 수도 있었다. 우리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다른 남자에게 젊고 실패했으며 여자의 동정심에 기대어 사는 남자에게 주기로 선택했다. 나는 은경이 불쌍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그리고 상실이 무엇인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내 아들이 불쌍했다. 셋째 날 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다. 은경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았다. 뭐 좀 먹었어?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씻고 와서 먹을게. 저녁 식사 중에 그녀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온 이야기를 했고 내게 요즘 현장은 어떤지 물었다. 나는 기계처럼 꼬박꼬박 대답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의 윤곽이 뚜렷하게 잡히고 있었다. 나는 이 결혼에서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실패자의 모습으로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 즉 자유를 남겨줄 것이다. 하지만 풍족함 속의 자유는 아닐 것이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난 뒤 나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집과 땅에 관한 모든 서류, 예금 통장, 매매 계약서 등 내 개인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꺼냈다. 나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시 정리해서 숫자 잠금 장치가 달린 서류 가방에 넣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결혼 전 부모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단독 명의였고 등기부등본도 오래전에 나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은경과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을 고려했었다. 그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결혼 초에 샀던 작은 아파트는 내가 그녀에게 선물로 주어 그녀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곳은 내가 떠난 후 그녀와 그녀의 애인이 함께 살게 될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팔 것이다. 은경은 충격을 받겠지만 모든 서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녀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다. 나는 아들을 위해 학교 근처에 작은 집을 얻고 그녀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침착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지킬 것이다. 나는 원망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당당하게 떠나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현재 집 시세를 물었다. 그는 약 4억 원 정도로 평가했고 금매로 내놓으면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며칠 안에 등기부등본과 계약금을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나는 집마당에 앉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맥주 한 캔을 마셨다. 은경이 물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혼자 맥주를 다 마시고 나는 웃었다. 그냥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그녀도 따라 웃었다. 그녀는 그 미소가 이 집에서 내게 보여주는 마지막 미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떠날 계획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단 하나 은경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마지막 확인만 남았다. 나는 조용히 떠나고 싶지 않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의 마음에 의문을 남기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문을 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나는 은경에게 전화해 현장에 문제가 생겨 사흘간 지방으로 긴급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안도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일찍 오게 되면 연락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사흘이 그녀가 혼자 집에 있을 사흘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본가에 가서 우진이를 부모님께 맡기며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겼다고 말했다. 아이는 서운해하며 물었다. 아빠, 오래 걸려요? 엄마는 할머니 집에 안 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짓말을 했다. 아빠 금방 올 거야. 다음 주에 아빠가 데리러 올게. 나는 그때 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는지 아니면 울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본가에서 도시로 돌아와 나는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집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세워달라고 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걸었다. 지난 1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의 뒤뜰에 있는 보조 출입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내가 늦게 귀가할 때마다 쓰던 바로 그 문이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을 밟는 내 발걸음은 마치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는 것 같았다. 집은 캄캄했지만 거실과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있었다. 나는 한 남자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은경의 목소리도 부드럽고 달콤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아팠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부엌과 거실을 가르는 벽 뒤에 섰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강민혁이 내 집에 있었고 내가 매일 저녁 쉬던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어쩌면 내가 늘 쓰던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밖으로 나섰다. 거실의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는 것과 동시에 은경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당신, 어떻게, 당신이 왜 돌아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남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강민혁은 키가 크고 젊은 얼굴이었다. 그는 허둥지둥 일어서고 있었다. 그는 마치 대낮에 도둑질하다가 경찰에게 들킨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다. 두 사람, 이야기 계속해. 난 그냥 직접 보려고 온 거니까. 은경이 떨리는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말을 끊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거나 헛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야? 강민혁이 이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랑 누나는 그냥.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스워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 침묵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은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지난 넉 달 동안 당신은 저 자식한테 300만 원 가까이 보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이를 안고 자는 척하면 내가 믿을 줄 알았어? 시계 하나로 내가 평생 당신에게 바쳤던 믿음을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은경은 내 발밑에 주저앉아 울며 끊임없이 말했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늘 현장에만 있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줬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은경을 건드리지도 내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발밑에서 울고 있는 여자, 내가 한때 내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맞았다. 나는 일에 몰두하느라 때로는 소홀했고 그녀의 감정을 살피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배신은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 내가 말했다. 단지 안타까울 뿐이야. 내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나를 떠날 방법을 택했다는 게. 강민혁이 뒷걸음질 치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경이 그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 이런 상황에서 날 버리지 마. 나는 일어서서 방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두 사람에게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 이 집 넓잖아. 하지만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거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진실을 알게 된 날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 사랑이 누군가를 곁에 머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다.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를 남겨두었다.
안에는 송금 내역 사본, 사진들, 그리고 한 줄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서 고마워. 진실이 내 집 거실 한복판에서 드러난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정 안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은경이 내 발밑에 무너져 내리며 마치 과자를 훔쳐 먹다 들킨 아이처럼 애원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의 모든 것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내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오랜 친구 윤대리를 만났다. 나는 테이블 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내가 직접 사들고 온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다. 윤대리가 놀라며 물었다. 너 진짜 집 팔려는 거야? 아내랑 아이는 어쩌고? 나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지킬 게 없어. 가능한 한 빨리 팔아야 해.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진심으로 살 사람이고 깔끔하게 거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윤대리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집은 결혼 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내 개인 재산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받은 첫날부터 내 단독 명의였다. 함께 사는 동안 나는 은경과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을 생각한 적도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그녀의 이름을 넣어 영원한 약속으로 삼을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혹은 직감이었는지 나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사실이 내가 더 이상의 법적 상처 없이 물러설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늦은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은경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노란 불빛이 타일 바닥에 비치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차갑고 낯설었다. 나는 옷장에서 자물쇠 달린 서류 가방을 꺼내 그 안에 계약금 서류, 등기부등본 공증사본,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계획한 모든 재정 로드맵을 기록한 작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나는 집을 옮기는 것부터 나와 우진이를 위한 새로운 거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최소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하게 계산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지금부터 모든 것은 이성이 이끄는 대로 해야 했다. 다음 날, 은경은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고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전날 밤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고 남아있는 파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마치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식사 후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일어섰다. 하지만 그날 나는 현장으로 가지 않고 은행으로 가서 내 명의의 예금 통장 하나를 해지했다. 거의 10년간 모은 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나는 전액을 인출해 새로 만든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은경과 함께 쓰던 계좌와는 완전히 분리된 계좌였다. 그녀는 내가 어디로 돈을 옮겼는지 알지 못할 것이고 접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우리 사이의 모든 재정적 연결고리를 한 걸음씩 조용하고 깨끗하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나갔다. 그날 밤 은경이 책을 읽고 있을 때 나는 침실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친 눈빛으로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문지방에 서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당신 물건들 정리할 시간을 줬으면 해. 이달 말에 나갈 거니까. 은경은 굳어버렸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언가 부르려는 듯 입만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려 아들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로 치유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쳤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짐을 하나씩 정리했다. 나와 아들의 물건들은 번호가 매겨진 상자에 깔끔하게 분류되어 담겼다. 나는 포장이사 업체를 예약했고 다음 달 초 이른 아침에 와달라고 요청했다. 은경이 출근한 사이 나는 우진이 학교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다.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을 수 있는 앞마당과 아들의 학습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다. 예전 집처럼 넓거나 멋지지는 않았지만 부자, 후즈가 단정하고 평화롭게 살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또한 변호사와 연락해 엄마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임시 양육권 합의서를 작성했다. 나는 은경이 우진이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였고 내게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 집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시래기국, 생선구이, 그리고 계란말이. 은경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후 나는 펜을 들어 짧은 편지를 썼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당신 명의의 아파트는 당신에게 남겨두겠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요. 이 집은 팔았고 내일 나와 아들은 떠날 거요.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길 바라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녀석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앳된 얼굴을 보았다. 나는 아이가 부모의 이별을 얼마나 이해할지 알 수 없었지만 충분한 사랑과 진심이 있다면 좋은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단지 아이가 인생에서 처음 배우는 것이 배신이 될까 두려웠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늘이 아직 어두울 때 잠에서 깼다. 집은 고요했고 수면 등의 노란 불빛만이 익숙한 벽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방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거의 10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익숙한 풍경을 기억 속에 담아두려는 듯했다. 이곳은 거실. 내가 우진이의 첫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 한나절을 보냈던 곳. 저곳은 부엌.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은경이 동태찌개를 끓여주었던 곳.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친숙한 느낌은 오래전에 떠나버렸다. 이제는 차가운 벽과 버려진 기억들만 남은 집이었다. 아들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채 칭얼거리는 동안 나는 옷을 입혔다. 아빠, 우리 어디 이렇게 일찍 가요? 아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랑 새 집으로 가는 거야. 거기는 네 학교랑 더 가깝고 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넓은 마당도 있어.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얌전히 외투를 입고 스스로 신발을 신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들고 집을 나섰다.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가벼우면서도 시렸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거의 모든 짐을 정리해 두었다. 나와 우진이의 물건들은 모두 상자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집 한 구석에 쌓여 있었다. 아침 6시 정각, 이삿짐 센터 차가 도착했다. 건장한 남자 3명이 상자를 하나씩 차로 옮겼다. 그들은 신속하고 말없이 일했다. 나는 대문 밖에 서서 물건 하나하나가 실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내 인생이 조각조각 해체되는 것을 목격하는 기분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집에 다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책도 없었고 거실 테이블과 그 위에 내가 미리 놓아둔 편지만 남아 있었다. 봉인하지 않은 흰색 봉투 안에 편지에는 간결하게 썼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녀 명의의 아파트는 남겨두었고 이 집은 이미 팔았으며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나는 이름을 쓰거나 서명하지 않았다. 글씨체는 내가 은경에게 장볼 목록을 적어줄 때처럼 여전히 둥글둥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펜의획 하나하나가 우리 두 사람의 심장을 베는 칼날이었다. 나는 집 열쇠를 편지 봉투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이삿짐 차는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바퀴를 굴렸다. 뒷좌석에서 우진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가끔 물었다. 아빠, 엄마도 같이 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는 나중에 우진이 보러 올 거야. 아빠랑 먼저 가 있고 엄마는 일이 바빠서 나중에 오실 거야. 나는 내 아들이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낀다는 것도 알았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마치 내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우리는 해가 막 뜰 무렵 새 집에 도착했다.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했다. 앞마당은 작은 화분 몇 개를 놓기에 충분히 넓었고 집 옆에는 작은 구아바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었다. 나는 우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마치 박물관을 안내하듯 곳곳을 소개했다. 여기가 네 공부방이고 저기는 침실, 여기에는 아빠가 네 그림판을 걸어줄게. 아이는 신이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얼굴이 점차 밝아졌다. 아이들은 항상 적응이 빨랐고 그 점이 나를 조금 안심시켰다. 오후에 짐 정리를 마친 후 은경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당신 어디야? 우진이 어디로 데려갔어? 나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지금쯤 퇴근하고 예전 집으로 돌아가 텅 빈 집을 보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나는 그때 은경의 얼굴을 상상했다. 멍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점차 공황 상태로 변해가는 얼굴.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편지 봉투를 보았을 때 그녀는 분명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새 방에서 아들을 껴안고 잠이 들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마음속이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통쾌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이겼다는 기분도 들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지쳤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쳤다. 인생에는 원치 않지만 내려야만 하는 선택들이 있다. 나는 아내와 아이를 떠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될 날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나는 매일 스스로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켜니 은경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길고 짧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모든 메시지는 미안하다는 말로 가득했다. 날 버리지 마.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모든 것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답장한다면 마음이 약해질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지막 남은 강인함을 지키는 것이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신뢰를 위한 자리가 없을 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이 떠오를 때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용서는 때로 해방의 한 방법이다. 하지만 어떤 상처들은 멀리 떠나야만 치유될 수 있다. 나와 우진이가 이사한 지 사흘 뒤 은경이 새집 대문 앞에 나타났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고 하늘은 불길한 징조처럼 흐렸다. 나는 방에서 우진이에게 색칠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다가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부름을 들었다. 지훈 씨, 안에 있어요? 나는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지난 몇 년간 손바닥처럼 익숙했지만 오늘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쉬고 갈라져 있었다. 내가 나가서 문을 열자 은경이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검게 변해 있었으며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깊은 구덩이 속에서 빛을 만난 사람처럼 나를 보았다. 미안해요. 우진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은경은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의 파편들을 밟는 것처럼 무거웠다. 우진이가 엄마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품에 안겼다. 엄마, 며칠 동안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은경은 주저앉아 아이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엄마도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모즈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이 따끔거렸다. 어찌되었든 그녀는 나와 함께 아이의 어린 시절을 공유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고개를 돌렸다. 우진이가 낮잠에 들었을 때 나는 차를 끓여 은경 앞에 한 잔 놓아주었다. 그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계속 이렇게 침묵할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침묵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민혁 씨, 날 버렸어요. 당신이 이사 간 후에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는 꺼져 있고 페이스북도 삭제됐고 친구들도 그가 빚 때문에 도망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걸까?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감당해야지. 같은 비꼬는 말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아픈 일격이 될 수 있다. 은경이 울었다. 이번에는 발각된 밤처럼 애원하는 울음이 아니라 진정한 절망의 울음이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배신했어요. 이제 난 모든 걸 잃었어요, 여보. 나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심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안의 고통은 이미 차가운 흉터로 굳어 있었다.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가장 아플 때 당신은 다른 남자 곁에 있었어. 이제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 짐을 함께 져줄 수는 없어. 은경이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설마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랑했지. 내 평생을 당신에게 맡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하지만 당신이 그걸 짓밟았고 그 사랑은 죽었어. 그 말은 마치 마지막 비수처럼 은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돌아가겠다고 했다. 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뒤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매주 아들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제대로 산다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들에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살게요. 그날 이후 은경은 매주 주말마다 꼬박꼬박 우진이를 보러 왔다. 그녀는 정말 변했다. 더 마르고 말이 줄었으며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다. 올 때마다 아들과 놀아주고 학교 생활을 묻고 조용히 돌아갔다. 나는 그녀가 한 명의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스스로 죄를 갚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를 빼앗으려 하지 않고 전 남편을 괴롭히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낳은 아이의 삶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 한 번은 우진이가 내게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이제 우리 집에 안 와요? 나는 앉아서 아이를 안아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엄마는 여전히 너의 엄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해한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길모퉁이에 은경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부르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말했다. 더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거 전해주고 싶어서요. 그것은 작은 수첩이었고 안에는 그녀가 지난 3개월 동안 쓴 일기가 담겨 있었다. 첫 장에는 내 마음에 다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받아서 바로 읽지 않고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펴서 읽었다. 그 안에는 기울어진 글씨들이 있었고 어떤 곳은 눈물에 번져 있었다. 오늘 3번째 결혼기념일에 갔던 빵집을 지나쳤다. 당신이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생각났다. 나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내게 부족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은경이 정말 변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깨달았다는 것은 믿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사한 지 약 2달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은경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마당에 무릎 꿇고 너희 아버님이랑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너 이 일 알고 있었니?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 내내 무릎을 꿇고 있더라. 이웃들이 쳐다보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우니까 부엌에 앉혀놨다. 별말은 안 하고 그저 죄송하다고 하면서 과일 바구니랑 돈 봉투를 내밀더라. 손주 키우는데 보태라고. 나는 받지 않았지만 보니까 애가 깡말랐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져있더라.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동정심도 연민도 아니었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길을 잃었던 사람이 자신이 한때 속했던 곳으로 돌아오려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날 밤 나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진이가 숙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나와 자신, 그리고 은경, 3사람이 있는 집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아이들은 이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놀고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것이 가족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들어 자세히 본 뒤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부모님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던 은경의 모습과 과일 바구니를 든 그녀의 초췌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지만 아직 용서할 수도 없었다. 용서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용서는 고통을 잊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했고 나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나는 우진이의 학교에서 은경을 다시 만났다.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고 반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나는 은경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찾아왔다. 그녀는 우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모양의 케이크를 사왔고 정성껏 포장된 만화책도 선물했다. 우진이가 케이크를 자를 때 아이가 외쳤다. 아빠, 엄마, 이리 와서 같이 사진 찍어요.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은경은 나를 기다리며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빛 앞에서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양옆에 서서 선생님의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웃었다. 행복해 보이는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
은경은 나와 우진이와 나란히 걸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찍는 거 거절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우진이에게는 그게 필요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아이를 키우고 만약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친구든 뭐든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요. 그 말에 나는 몇 초간 멈춰섰다. 나는 은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을 미워하진 않아.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잊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변했다는 걸 당신이 봐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은경은 더 꾸준히 나타났다. 가끔 들르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를 데려오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책을 사주고 숙제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적극적으로 양육을 분담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원망도 변명도 없이 해냈다. 한 번은 우진이가 밤에 열이 났는데 내가 막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 할 때 은경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달려온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약을 한 숟가락씩 먹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나는 옛날 아내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우진이가 이가 날 때, 열이 나서 밤을 새우고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을 때 울었던 바로 그 사람. 아마도 그녀 안에는 여전히 그 엄마, 그 여자의 일부가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열려고 할 때마다 강민혁에 대한 기억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이름 없는 유령처럼 은경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다. 단지 두려웠다. 만약 용서한다면 언젠가 내가 또 다른 은행거래 내역, 또 다른 거짓말, 그리고 또 다른 고통 앞에 서게 될까봐. 어느 날 저녁, 은경이 우진이를 미술학원에서 데려온 후 문 앞에 서서 내게 물었다. 이제 저를 좀 믿어주나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좋은 엄마라는 건 믿어. 하지만 전 부인으로서는 미안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선 좋은 엄마가 되는 것부터 할게요. 나는 그 말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은경은 더 이상 애원하지도 장황하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시간이 대신 말해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음식을 만들어 나와 우진이에게 보내주었고 내가 피곤한 날에는 대신 아이를 데리러 와주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대문 앞에서 부르지 않고 그저 내가 발견하기를 기다렸다. 예전에 그녀가 하다가 잊어버렸던 그 모든 작은 일들. 이제 그녀는 아내의 역할이 아니라 엄마와 죄를 갚는 사람의 역할로서 그것들을 다시 하고 있었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현재는 내가 점차 평온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옛집을 떠난 지 1년 후 다시 봄이 찾아왔다. 새집 앞마당의 구아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새잎이 파릇파릇 돋아났고 참새들이 아침 일찍 지저귀었다. 우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키도 더 크고 더 영리해졌으며 특히 철이 많이 들었다. 아이는 더 이상 왜 아빠랑 엄마는 같이 안 살아요?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아빠, 오늘 엄마가 많이 바쁘대요. 아빠가 수학 가르쳐 주세요. 라거나 엄마가 아빠가 끓인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고 했지만 자기는 지지 않을 거래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웃었다. 마음이 가벼웠다. 아마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느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나와 은경은 모두 잘하고 있다고 믿었다. 내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한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건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금속 공방을 열어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일이 그다지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고 시간이 더 유연해져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수입은 예전만큼 높지 않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지난 몇 년간 돈과 프로젝트, 그리고 잦은 출장을 쫓느라 잃어버렸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은경은 여전히 예전 회사에서 일했지만 시간을 더 내어 아동심리치료 단기 과정을 수강했다. 그녀는 우진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싶고 모든 일을 겪은 후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막지도 조언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하는 일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나는 그것을 정중한 타인으로서 존중했다. 그해 설날 나는 우진이를 데리고 일찍 본가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은경에게 거리를 두셨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으셨다. 아마도 할머니는 증오가 손자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이다. 설 연휴 셋째 날, 은경이 찾아왔다.
작은 복숭아 나뭇가지와 직접 싼 떡 상자를 들고 그녀가 집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다. 은경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우진이 옆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았다. 분위기는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숨막히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 어머니, 아들, 그리고 한때 내 아내였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았고 그저 가벼운 평온함만이 남았다. 마치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3월 초, 나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1년간의 별거 후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였다. 나는 서류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한 후 은경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류 제출했어. 법원에서 연락 가면 서명해서 보내줘. 그녀는 단 한 문장만 답장했다. 알았어요. 왜냐고 묻지도 붙잡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일주일 후 서류 처리가 완료되었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되었다. 단 한 번의 다툼도 재산 분할 분쟁도 법정에서의 어떤 언쟁도 없이 모든 것이 성숙한 침묵으로 끝났다. 이혼 판결 통지서를 받은 날 밤 나는 현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상실감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내 머릿속에서 한 소설의 결말이 맴돌았다.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결말. 은경도 그랬다. 그녀는 한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고 내 아이의 엄마였으며 평생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나를 그 꿈에서 밀어낸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인생이 철길이라면 어떤 열차들은 비록 아주 긴 구간을 나란히 달렸더라도 갈림길에서 갈라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은경이 나를 카페로 불러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법정에 서고 친구들과 동료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모든 것을 조용히 끝내게 해줬어요. 평생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나 자신과 당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작은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우진이 생일날 찍었던 사진이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우진이의 눈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돌아가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진을 항상 간직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때 행복했다는 것과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계속 잘 살아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나는 사진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각자 다른 길로 카페를 나섰다. 마치 두 갈래의 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와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나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이성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제때 떠나는 법을 배웠으며 상처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격동 속에서 아이가 어린 시절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도록 지켜주는 법을 배웠다. 우진이는 여전히 매일 환하게 웃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르며 은경이 찾아오면 그녀의 목을 껴안는다. 아이는 어른들이 서로 헤어질 때 충분히 정중하다면 아이들은 여전히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증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경을 비난하고 그녀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말할 것을 안다. 하지만 내게는 그녀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 그녀의 눈빛 속의 자책감, 죗값을 치르려는 인내, 그리고 지난 1년간 내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머물렀던 모습. 그것은 누구도 영원히 연기할 수 없는 종류의 고통이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증오를 품고 살지도 않았다. 나는 평온하고 맑고 책임감 있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부드러운 끝을 선택했다.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용서할 것이냐고. 나는 미소 지을 것이다. 나는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멈췄던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을 끝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다. 어떤 것들은 한동안 함께 가다가 멈추고 손을 놓는 것이 한때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